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예요. 특히 유럽에서 나오지만은 인더스트리 4.0은 많이 쓰지만은 거의 쓰지 않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시대가 도래했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이제 큰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가 저는 에듀테크 산업, 교육, 지식교육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말하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교육 쪽으로도 오면서 교육에 큰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금년도부터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의 과학과 사회가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IoT나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나 AI나 모바일이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산업 영역에서만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와 닿고 있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학부모들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고 사회 지도층이 모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오면서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육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히 리더층만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에서 사람과 기계가 하나의 단일화되는, 단일체제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회의라는 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교육회의가 대단히 열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 입시를 하는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나라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지금 이 디지털 혁명이 오면서 유치원부터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어떻게 우리 미래 교육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환경에서 자랄 것인가, 또 어떤 환경에서 활동하게 될 것인가,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는 그네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져야죠. 국가 내셔널 정부화 프로젝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다. 이게 지금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업에서는 또 산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교육 쪽에서는 블록체인 이상으로 쓰이는 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쌍둥이. 아이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 그 아이의 과거 기록을 전부 저장해 놓고 그 아이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되는 블록체인이라고요. 그것만 지금 떠들고 있어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디지털 트윈이 더 의미 있게 와 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우리가 죽은 후에 얘네들이 이 나라를 키워나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인구가 약 75억 9천만 명 중에서 53%, 약 40억 명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SNS 접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중남미, 그다음에 동남아를 가도요. PC 시대를 뛰어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PC를 모르고 바로 모바일로 왔어요. 모든 게 모바일 기반으로 움직여요. 제가 비즈니스로 콘텐츠 팔러 가더라도 PC 기반의 콘텐츠는 팔리지가 않아요. 전부 모바일, 5분 이내에 주제별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2017년도 기준에 이런 새로운 SNS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SNS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크게 어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SNS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활성화된 SNS에 정말로 교육적인 요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유튜브, 요즘 젊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유튜브입니다. 네이버, 구글 보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유튜브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정말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얼마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큐레이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2017년도 트렌드만 봐도 이 1분 동안에 변화하는 트렌드 있잖아요. 구글에 약 250만 명이 들어오게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410만 명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활성화시켜야 될 거냐. 인공지능은 뭐 당연하지만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건 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아까 디지털 쌍둥이. 이건 지휘 같은 비행기 엔진에서도 엔진이 고장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디지털 트윈에다 넣어봐가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를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수리에 들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우리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지금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약 8억 개의 일자리를 로봇들이 대체시킬 거다. 그다음에 그 알리바바 잭마 윈마오가 한 얘기 중에 교육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약 30년 후에는 큰 문제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런던 경제대학의 민유십 사픽의 한 얘기인데요. 앞으로 필요한 스킬이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 감성 스킬을 말하는 거죠. 창의 스킬, 그다음에 연구 스킬, 그다음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스킬, 그리고 중요한 게 연계시킬 수 있는, 연계시키고 큐레이션 시킬 수 있는 스킬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큐레이션 시킬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요즘에 그 아주 앞서가는 선생님들 중에는 큐레이션 수업을 많이 해요. 굉장히 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음악이 미래의 과학을 육성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음악이 수학만큼 중요하다고. 사실 음악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수학 잘하는 학생이 음악 이론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대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패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여성이 이제 앞으로 이 소프트 스킬을 소프트 스킬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거 참고로 AI가 대체할 10개의 직업과 비교적 안정한 10개의 직업, 이렇게 대체할 직업과 아닌 직업 10개를 제가 뽑아놨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뭐냐면은 단순 반복적인 일은 전부 AI가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은 매니저라든가 탑 CEO라든가 이런 것은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로봇을 부리는 건 역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AI에서 창출될 새로운 직업에서
이건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트레이너. 그러니까 로봇을 훈련시키는 직업이 앞으로 굉장히 요구될 것이다. 로봇 훈련 직업을 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익스플레이너. 그러니까 로봇이 있고 CEO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CEO가 로봇을 잘 부리지 못해요.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CEO들은 아무래도 뭐 좀 연령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해설해주는 익스플레이너, 설명해주는 역할, 그런 직업.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직업이 요구되냐면은 AI라든가 여러 그 인텔리전트한 머신이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로직에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유지시켜주는 서스테이너. 이 직업이 세 가지 직업이 가장 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이 또 뜨게 되느냐면은 여기에 그 가상 도우미, 그 다음에 로봇 심리학자, 로봇을 심리학적으로 치료해주는. 로봇이 거의 이제 사람화 된다는. 근데 결국 로봇도 자꾸 적응해 가니까 그걸 치료해주는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뜨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20년, 30년 뒤에 경제적 활동을 할 나이가 됐을 때는 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엄마 아빠가 자랄 때의 생각에서 아파트에서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점수 좀 잘 나오는 게 그것이 미래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지금 의사다 변호사다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에도 그렇게 각광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수학이나 과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르쳐 줬을 때 얘네들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포기시키고 우리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육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다른 것들은 기술적 변화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육적 변화에서 지금 문제 해결 방식의 수업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이것이요. 우리는 지금 말로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30대 젊은 교사들을 통해서 프로젝트 학습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어느 반은 선생님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르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을 모셔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별명이 나대야래요. 나대야. 나대지 말라고. 나대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수업으로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니까 옆반 선생님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따라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굉장히 발전적으로 나가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옛날 형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선생님, 이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한데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체제가 만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받을 사람 오라 이제 강제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오라 하니까 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선생님들만 가지 그런 50대에 있는 그 시니어 선생님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 두 번째 디바이드가 학부모의 디지털 디바이드예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생님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전통적인 방법, 그저 백목으로 수업해야지 애들한테 뭐냐 이런 개념으로 아직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 디지털 디바이드와 선생님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뒤에 있는 것, 디지털 연성화. 아이들이 디지털 연성을 너무도 디지털 젖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선생, 구선생, 내선생, 다음 네이버, 구글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유선생까지 하나 투입이 돼요. 유튜브. 에? 그래서 다선생, 구선생, 내선생, 유선생인데 최근에 와서 유선생이 가장 앞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유선생을 가장 존경한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들 앞서가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하는 선생님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가지고 큐레이션 시킨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와서 그걸 큐레이션 시키고 그걸 디스커션 토론하고 이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모바일 기반의 이제 디지털 그 러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모바일 러닝, 클라우드 기반 러닝. 좌우지간이요. 외국에서 팔든 국내에서 가든 모바일 기반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비즈니스 안 돼요. 철저하게 모바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대학에서도 가장 한계가 뭐냐면 그저 전통적인 모바일 개념을 도입 못한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모든 강의를 이제는 코스의 중심이 아니라 주제 단위 강의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게 앞으로 나노 디그리, 게임 기반, 그다음에 개별 학습, 머신러닝, 딥러닝, 소셜미디어 러닝. 이게 뭐냐? 소셜미디어 러닝에서 유튜브가 지금 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거든요. 프랑스에 가보니까 교육에서 구글하고 유튜브만 가리면 수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교환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콘텐츠는 한 묶음, 한 번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5분 이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콘텐츠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기반 콘텐츠를 요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콘텐츠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 미네르바 스쿨은 교수 평가는 논문 위에서가 아니라 학습자의 성취도와 학습자의 반응으로서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교수 뽑을 때 자기 본래 전공보다는 인접 학문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미네르바 스쿨 이어서 프랑스 에콜 42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42개를 마치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래서 이미 대학을 마쳤던가 직업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취직 가장 잘 되고 굉장히 프랑스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The massive open online course is a response to the challenges faced by organizations and distributed disciplines in a time of information overload. Welcome to edX. I'm Anand Agarwal. I'm the president of edX. I'm also a professor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design at Harvard. Best course, the best schools, and the best Course Writers made up of great videos, automated feedback, and cool interactive games, all for interactive designed to help you explore you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K무기라는
콘텐츠라는 걸 따로 만들어 가지고 어느 대학을 선정하는 거야. 온라인 강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사이버 대학의 콘텐츠가 더 높습니다. 일반 대학 강의 콘텐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 사이버 대학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여기에 참여도 못하게 했어요. 대학을 선정해. 대학. 글자 말로 랭킹 정해지고 선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이 중요하고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것을 금년에 반성해서 금년에 와가지고는 대학이 아니라 이제는 과목도 올릴 수 있다 바뀌었어요. 흐름을 바꾼 거죠. 굉장히 잘한 거죠. 네. 바꾼 거죠. 이걸 처음부터 대학을 이렇게 선정할 게 아니라 뭐를 했어야 돼요? 과목 중심으로 선정해서 그 과목을 육성시켜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전통적인 대학에서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에덱스나 코세라 같은 데 올려가지고 데이트를 쳐서 하면은 그게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 그러려면 대학의 총장이 바뀌어야 돼. 근데 총장을 전부 선거로 뽑아놓으니 그 대학이 제대로 됩니까? 인기 영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요, 대학이나 어느 리더의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직을 운영해 보세요. 조직을 운영해 보면 리더가 확실한 신념과 방향을 가지고 바꾸고 리더가 구성원들보다도 실력적으로 앞서면 개혁시킬 수 있어요. 리더가 실력적으로 떨어지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개혁 안 돼요. 반대가 더 심해서.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 가정이 제대로 되면 그 가정 제대로 돼요. 학교, 제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연수를 서울 시내 교감에서 교장 승진을 하면 제 연수를 다 봤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진다. 오늘 내가 얘기한 걸 따라오지 못할 교장 가지 말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이 교장 돼서 뭐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출근해서 신문을 보는 교장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 교육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교무위원회를, 그러니까 교무회의를 주재하는 교장 선생님과 차이는 엄청나는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반, 위키피디아 동아리, 그러니까 유튜브 동아리반, 위키피디아 동아리반 같은 거 만들어서 아예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하는 교장 선생님에서 제 얘기 듣고. 그래서 미래 대학 교육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등교육이 이제 묶어지는 학기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이제 다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 굉장히 중요시된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사회적 역량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로 들어와서 여기 보면 시험도 별로 중요시 하는, 꼭 시험으로 이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은 캠퍼스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보급돼서 3, 4학년에 과학사회가 있는,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 이거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글로벌로 가면 엄청난 마케팅으로 제가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 가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사회과학이 전부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요. 일본도 202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병용하는 걸로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중학교 그렇지, 초등학교 그렇지. 사회 현장 학교에서 이렇게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이네들을 리드하는 사회 각층의 리더들은 그렇게 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R, VR 같은 게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교과서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AR, VR은 이거 쓰고 봐야 됩니다만, HMD를 써야 되지만 요즘 일체형 HMD도 나왔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아이들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검색할 때 좀 연결시켜가지고 막 고구마줄기 떨어져서 나오도록 해당된 정보, 예를 들어서 불국사를 검색하면 안압지, 석굴암 같은 게 연관 지식이 쫙 빠져나오도록 이런 걸 구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가 캐리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게 단편은 되고 있는데 제가 말한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중장기 교육 마스터 플랜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또 하나 재밌어요. 맞춤형. 아까 제가 디지털 트윈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이걸 아이들에게 맞게끔 분석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런 프로젝트도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앞서갑니다. 근데 이 앞서간 것을 저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가 제가 이제 관심사. 그 다음에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은 비즈니스를 하러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콘텐츠 같은 걸 글로벌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공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표준화예요. 근데 이게 가서 팔러 가면 기사에서 만든 콘텐츠는 어떤 표준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 플랫폼에서는 어떤 표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걸 막 물어봐요. 제가 아랍에 갔을 때도 물어보고 동남아 갔을 때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저 밑에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세계 각국 사람 불러서 다 정보를 알아가지고 엄청난 수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게 깝깝해요. 교육정보화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정보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제가 잠깐 지금 이게 ISO IEC 산하에 SC36이라는 이런 커미티가 있어요. 교육정보를 표준을 만드는 국제 커미티. 지금 전체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나라가 26개 나라, 좀 옵서버로 참석하는 나라가 18개 국가인데 이 활동이 굉장히 제가 2000년도부터 이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제가 대표로 활동을 하는데 바로 금년 우리 캐리스가 있는 대구로 제가 이걸 유치했어요. 그래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내내 교육정보화 표준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것을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육정보를 저장해서 찾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라든가 학습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표준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도 지금 세계에 가서 팔아먹으려면은 교육, 국제, 감성, 실감, 인성, 클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은 콘텐츠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이걸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콘텐츠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미지 하나하나에도 전부 이렇게 이걸 붙여요. 그 디스크립션을. 예를 들어서 이 콘텐츠는 지금 파는 콘텐츠입니다. 똑같은 화산하더라도 What happens when a rock deep in the ground melts? 이 팔리는 콘텐츠. Magma. 이게 개미를 설명하는데 개미 같은 걸 설명할 때 이게 개미를 파는 하나의 콘텐츠입니다. 이런 개미 이미지들을 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로 개미가 아래서부터 어떻게 개미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개미의 하나의 구조 보기를 해줘요. I have a total of 2 antennae on my head. I can smell delicious food in the distance. 이런 거 지금 해외 가서 팔리고 있는 지금 제가 방콕에다 팔고 태국에다 팔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영어로 바꾸는 게 또 중요해요. 영어로 바꾸는 게. 지금 스타트업들이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바꾸지 못해서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좀 제대로 서포트해 줄 필요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좀 나올 거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코딩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지금 베트남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이 코딩 사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아 코딩 같은 거 할 때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이너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해시키는데 0과 1이란 말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음악을 통해서 설명을 0, 1, 0, 1. 이런 음악을 만들고 이런 게 전부 이제 수출되는 것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어떻게 설명시킬 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이제 제가 글로벌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처절히 느낀 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해외 시장에 정보가 전혀 없어. 해외에 나가 있는 코트라, 코이카, 대사관에 무슨 상무관, 뭐 상무, 뭐 그 교육 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큰 이러닝 아프리카를 몇 번 갔는데 거기 가서 대한민국 대사관 무슨 문화관, 과학관 뭐 이런 여러 코트라, 코이카 한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지금 외국에 다른 데 가면 다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요. 정부 관리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조사하거든요. 예? 너무 없어요. 너무 활동들을 안 해요. 너무 정보들을 몰라. 제가 판교에서 스타트업들을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 그건 제가 부딪혔던 그대로를 또 부딪히고 있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외에 팔려고 했잖아요. 최근에 와서 코트라가 굉장히 이걸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 진입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아까 표준 문제 같은 거 우리가 너무 모른다든가 디지털 콘텐츠 어떤 플랫폼 현지화를 위한 그 콘텐츠 같은 걸 원하는데 번역해 줄 데가 없어. 스타트업들은 만드는 비용보다도 이걸 잘 그 외국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태국어로 수출할 때 태국어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아랍어로 수출할 때 아랍어로 바꾸진 않아요. 그건 절대적으로 실패해요. 영어로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투 타이, 영어 투 러시아, 영어 투 아랍은 지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타이어로 바꾸고 러시아 이건 실패해요. 우리가 영어로만 완벽하게 바꿔주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인프라 좀. 갖다 설치해주고 훈련 안 시켜주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3년 지나니까 전부 고물이 돼 있더라고요. 주고 욕먹는. 플랫폼 서비스를 플랫폼하고 콘텐츠를 제대로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현지 회계나 관세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손해를 많이 봐요. 제가 콜롬비아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서 다 철수하려고 하는데 세금 1억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 나라 세법을 몰라가지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손해본 데다 세금 1억까지 더 내고 나왔어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별 현지 전문가 관련 그 업체들에 대한 TV 구조. 이거 좀 모르는데 어느 나라가 뭘 좀 해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누가 어디가 있지? 이걸 알 수가 없어. 에?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뭐 연구 논문 평가 TV라든가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정말 글로벌 차원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할 때 물어볼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해외 제휴공간, 코트라, 코이카, 수출입은행, 그 수출입은행이 EDCF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이카는 ODA 이런 거 하는 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즈벡 같은데 지금 금년에 약 5억 불 이런 정도 지원이 되는데 EDCF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런 현지 전문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제대로 구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중소기업에서. 그러면 대기업이 하면 될까요? 대기업은 관심 없어. 그냥 디바이스 파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지 콘텐츠에 관심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앞으로 잘 나갈 50개 기업을 선택했죠. 50개 기업을 선택했는데 대한민국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기업 7개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디바이스 중심으로 나간 기업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비스 개념의 플랫폼과 콘텐츠를 기반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건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업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리드해 줘야 하는 건데 지금 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와 보니까 못 따라오고 있어요. 저만큼 돌아다니면서 욕먹고 부딪힌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요.
자세를 옛날 생각하면 목에다 힘도 좀 주고 싶은데 납작 엎드려요. 비즈니스 하려면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비즈니스야. 근데 탁 앉아서 갑질만 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이 되겠어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이랬어. 그러면 디지털 산업을 교육 산업을 미래 지식 서비스 산업 핵심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서비스 기반의 교육 산업은 지식 창조 산업의 핵심이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더들이.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정부의 정책 및 지원 환경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자원의 교육 관련 공적 원조 같은 게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즈벡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3,900만 불 EDCF로 해서 1,700개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한 2,859개 컴퓨터 교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받고 있어요.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첫째, 콘텐츠가 없다. 두 번째, 뭐예요? 선생님들 훈련을 같이 안 시켜준다. 이것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 교육 사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2115년도면 인구가 2,500만 쪽으로 줄어들 때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그러면 이제 다문화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다문화 피해서 내가 구로동에 사는데 구로동 학교가 우리 집 아파트 옆에를 다문화 학교로 지정했더니 개나 고등이나 다 강남으로 이사 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강남끼리 따로 살 거야 앞으로? 다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를 과감하게. 그래서 애들도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 키워줘야만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 혈통만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일이 되면 참 좋은 거지. 예? 이게 지금 남북 잘 되어가기만 했으면 우리 죽기 전에 평양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죽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죠. 이게 되면은 저는 이 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앞서야 할 게 교육이에요. 우선 용어부터 통일시키는 게 뭘로 하겠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2020년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입학 정원이 입학 자원보다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어떤 거냐? 있는 거에서 스타벅스 자꾸 더 넓히려고 하지 말고 없는 거에서 하나 만들려고 노력하고 없는 학과사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만들게 하고 조금씩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바꾸고 모든 것을 머리와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마음을 열어라 이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외국 것도 좋은 건 받아들여서 큐레이션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큐레이션 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발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비게이션 방식의 교육을 하지 말아라. 내비게이션 방식의 교육. 따라가는 교육.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애들도 똑같아요. 지금 애들도 학원에 가서 그냥 학원 선생님 여기 나오셨으면 죄송합니다. 학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 손자들한테 가해 절대 시키지 마라. 학원 보내지 마라. 혼자 공부하도록 해라. 예습 중심으로 공부하면 다 된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나라의 미래나 국가의 미래에 준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아이 연령에 맞춰서 장기 교육을 세우고 앞으로 미래의 가치는 신뢰성을 심어줘야 돼요. 돈 많고 지식 많고 다 쓰잘데없는 짓이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는 파멸해요. 앞으로 가장 강한 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이 사람 키워줘야 돼요. 예? 엉뚱한 짓 하지 않게.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사회 스포일 시키고 있잖아요. 예? 우리 평민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말이야. 자부심, 그 다음에 융합, 그 다음에 글로벌 이걸 철저하게 해서
제발 제가 항상 머리로 얄팍하게 굴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슴으로 해라 모든 거. 그리고 뛰어넘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로프에 매달려 있고 촛불을 켜놓고 밧줄이 타면 끊어지는 이 환경에 사자는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고함을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방법이 바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를 불러줘라. 그러면 사자가 가서 불을 끄지 않겠다. 이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나라의 미래 교육은 있지 않겠다. 그동안 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